자, 주간 SBL 이번 주도 돌아왔습니다. 이번 주차는 영주형 복귀 3주차. 축하드립니다. 이게 그만하기로 했잖아요. 아니 4주차까지 하기로 했잖아요. 아, 그렇습니까? 네. 네. 저는 솔직히 제가 병원 갔을 때, 네. 이거 없어졌구나. 네. 이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네. 아니 근데 형이 안 나온다고 없어지지 않죠. 너무 잘 돌아가더라고. 아니 왜 너무 과대평가하는 거 아닌가? 네, 제가 저를 과대평가했습니다. 예. 3주차 좀 어떠신가요, 이제? 이제 좀 적응이 됐고 2월부터는 여러 가지 방송을 잡고 있으니까 예전처럼 여러 가지 방송에서 여러분을 찾아뵙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해설도 그러면 2월부터 네네네. 복귀. 일단 얘기해놨는데 잘 아시겠지만 제가 결정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제 그쪽에서 이제 어쨌든 네. 협의하에 이제 결정이 그렇죠, 되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제 상태를 보고 또 판단을 하겠죠. 사실 이제 지금 라리가가 이제 좀 인력난입니다. 장코치님 왜냐면 강원으로 이제 가시고. 우리 영훈이 형이 이제 또 강원으로 가면서 한 자리가 비었고 네. 영주 형님이 이제 좀 아프시는 동안에 이제 또 자리가 네. 비다 보니까 네. 이게 두 자리가 이제 빵꾸가 나가지고 네. 굉장히 이제 제가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열심히 하고 있죠. 잘 돌아가던데요. 근데 이제 네. 영주 형님 오시면 이제 더 이제 힘이 되는 거죠. 어. 훨씬 더 이제 다양한 시각으로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이제 방송을 더 들으실 난 수가 이제 있으니까. 더 이상 일하기 싫다. 그건 아닙니다. 혹시 이제 쿠팡 관계자분들 보고 계시다면 절대 아니고요. 열심히. 결혼했으면 열심히 돈 벌어야지.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도 세리에 먼저 저희가 출발을 해볼 건데, 완전 어떻게 보면 이제 최고 빅매치 중에 하나였죠. 그쵸. 아탈란타와 나폴리의 경기였고, 이번 시즌 이제 우승 후보로 또 이제 아탈란타를 꼽는 시선도 상당히 많을 만큼 이 가스페리니 아탈란타가 전반기에 인상적이었는데, 결과는 결국 또 콘테의 나폴리가 네. 승리를 거뒀습니다. 우승 경쟁 중인 두 팀이 맞대결이 있었고 사실 이번 라운드에는 이제 유벤투스하고 이제 밀란 경기도 있었고 아탈란타하고 나폴리 경기도 네. 있었는데 둘 다 이제 빅매치였었는데 요 경기가 이제 아무래도 선두 경쟁을 하는 팀들이다 보니까 요 경기를 결정했고 자 리그만 하는 콘테 승점 50점을 선착했습니다. 와. 이거 이기면서 아니 이게 아탈란타 대단하다. 홈이어서 네. 사실 이제 좀 아탈란타 쪽에 무게감이 쏠리지 않을까 그렇죠. 했는데 이걸 또 나폴리가 결국에는 네. 뒤집었어요. 언더스타 XG 값수는 아탈란타가 0.7이었고 나폴리가 1.25였습니다. 그런 걸 생각하면 생각보다 골은 많이 그쵸. 나왔다. 5번이나 네. 나왔네. 사실 이제 최근에 나폴리를 보면은 이 경기력하고는 사실 좀 무관하게 아주 안정된 수비 그리고 이제 꾸준하게 득점 뭐 이런 게 나오면서 5연승을 하고 있었습니다. 라치오와랑 경기했을 때 그때 코파 이탈리아 그다음에 리그랑 이제 연달아서 이제 연전을 하는 경기가 있었는데 거기서 둘 다 이제 지면서 나폴리 삐끗하나 이런 시선이 있었는데 그 뒤에 모든 경기를 다 이기면서 상당히 순항하고 있었고 아탈란타는 이제 최근에 이제 스페르코파 경기를 포함을 해서 4경기째 이제 승리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연말에 이제 라치오전부터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올해 첫 경기가 이제 인텔리전 스페르코파인데 그거 졌고 그다음 우디네스의 무승부, 유벤투스 또 무승부 역시 이러면서 유벤투스. 네. 그래서 분위기가 좀 안 좋았어요. 그래서 이 경기를 잡는다면 이제 선두 경쟁에서 이제 바짝 추격한과 동시에 다시 한번 또 이제 다시 승리를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이 경기 승리가 어떻게 보면 좀 더 이제 절실했던 거는 아탈란타 쪽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제 흡이차가 어쨌든 파리로 이제 떠났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어쨌든 이 나폴리의 전체적인 전력을 놓고 봤을 때는 꽤나 이제 많은 부분을 차지하던 선수인데 흡이차 없는 나폴리는 좀 어땠나요? 공격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크바라가 있고 없고는 최근에 어쨌든 크바라가 잘 많이 나오지는 않았었기 때문에 네레스를 계속 기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려가 된다기보다 뭐 공백 같은 걸 느끼진 않습니다. 이거는 경기 얘기하면서 얘기를 할 텐데 네네. 이날 경기도 네레스가 잘했고 최근에 네레스 선수가 계속해서 좋은 폼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당장은 크바라가 없는 게 나폴리한테 그렇게 뭐 큰 어떤 전력 손실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이건 그럼 점차 좀 적응을 하는 과정이었다라고 봐야 되나요? 나중에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죠. 네. 그러니까 네레스는 지금 어쨌든 새로 이적해서 온 선수고 그리고 이제 막 주전으로 올라서서 계속 경기에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그러니까 사실 샘플 사이즈가 적은 거죠. 이게 쭉 이번 시즌 끝까지 이렇게 잘한다. 그럼 그럼 넌 인정. 크바라가 나갔어도 네레스가 이제 그 자리를 네레스가 주전이니까 그러면 그렇게까지 전력 공백은 느껴지지 않겠구나. 이제 잘한 거 가지고는 사실 당장 다음 달 혹은 3월 달에 못 한다고 하더라도 이상한 건 아니거든요, 솔직히. 네. 왜냐면 다른 팀들도 이제 얘가 계속 주전으로 나오고 그럼 얘 분석해가지고 얘 막는 방법 좀 연구해야겠다 이게 있을 거니까 근데 지금까지는 너무 잘하고 있다. 심지어 아탈란타 상대로도 잘했다. 네. 그건 아주 고무적인 거죠. 그렇죠. 네. 자, 그래서 뭐 어쨌든 경기 자체는 레테기가 이제 선제골을 넣었고 네. 그 이후에 이제 나폴리가 2골을 넣었는데
다시 동점. 여기에 마지막에 이제 루카쿠가 골을 넣으면서 나폴리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가스페리니 감독이 지난 유벤투스전하고는 다르게 레테기를 이제 처음부터 선발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면은 어떻게든 간에 이제 선제골을 좀 만들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고, 그래서 실제로 전반 15분에 레테기가 이제 선제골을 넣었었고요. 아탈란타가 사실 이날 경기에서 이제 콜리시나크가 이제 경고 누적으로 나올 수가 없었기 때문에 네. 스칼비니가 이 왼쪽 센터백으로 나왔고, 우측에는 이제 짐시티 선수가 이제 선발 나왔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 스칼비니 선수하고 짐시티 선수 모두가 다 상대 윙어들한테 좀 휘둘리면서 수비에서 아쉬운 모습이 나왔고, 아탈란타가 아쉬웠던 거는 이 수비뿐만이 아니라 이제 미드필드진도 전체적으로 좀 아쉬움이 있었는데, 특히 앙기사 선수가 이날 경기에서 상당히 좋은 활약을 했거든요. 네. 나폴리 앙기사 선수가 상당히 좋은 활약을 펼쳤는데, 도움도 2개 했네요. 네, 1대1로 따지면은 위치상으로는 여기는 에데르송이랑 앙기사랑 둘이 이제 매치업이 되는 위치였었기 때문에 네. 이게 확실히 좀 아쉬운 느낌이 좀 많이 들었었고, 전반적으로 이제 아탈란타가 보면 나폴리의 그 미드필더들부터 해서 위에 6명을 막는데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네. 특히 측면에서 이제 폴리타노 아니면 네레스 같은 선수들한테 이제 지속적으로 부담을 받다 보니까 아탈란타가 이제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이제 센터백들의 이제 공격 가담인데, 이 공격 지원도 그렇게 크게 효과를 보지 못했고, 경기 자체가 이제 나폴리가 좀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간 감이 있었습니다. 나폴리 같은 경우에는 뭐 경기를 압도했다 라고 생각할 만한 그런 경기력은 아니었었는데, 전체적으로 좀 엎치락뒤치락 하는 경기였죠. 엎치락뒤치락 하는 경기는 맞는데, 네. 나폴리가 뭐 기회를 많이 잡았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슛을 6개밖에 안 했거든요. 네네네. 슛 6개밖에 안 했는데 3골을 넣었어. 이거는 뭐 전환율은 엄청 뭐 끝장나는 거죠. 그러니까 늘 그렇듯이 안정된 수비, 그 다음에 이제 기회가 왔을 때 살리는 결정력, 이런 걸 활용해서 이제 3골이나 만들었고, 역습 과정에서 이제 네레스 선수의 활약이 좀 돋보였었는데, 폴리타노 역시도 이날 경기에서는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네. 나폴리 동점골 장면 보면 폴리타노가 이제 우측에서 좌측 하프스페이스 지점까지 이제 이동하고, 여기에 이제 정확하게 네레스 선수가 이제 패스를 건네주면서 득점이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장면에서 이제 나폴리 공격수들이 보여준 움직임들이 상당히 좀 좋았었는데, 이제 폴리타노가 이제 우측 윙어니까 여기서 이동하는 순간에 아탈란타 수비진들이 다 보긴 봐요. 보긴 보는데, 이쪽에 앙기사, 루카쿠, 맥토미니 이런 애들 오른쪽 하프스페이스 지점에 다 얘네들이 있으니까 수비들이 그걸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쪽이 더 위험한데라고 여기 머물러 있으면서 분산되는구나. 네, 왼쪽에 하프스페이스 지점에 아주 넓은 공간을 그냥 폴리타노가 혼자 딱 차지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 순간적으로 네스 선수가 패스를 너무 잘 넣고, 네. 여기 이제 골도 사실 폴리타노 선수가 그 키퍼 머리 위로 아주 강력한 슛을 때리면서, 사실 레테기 슈팅도 비슷했는데 둘 다 아주 멋진 왼발 슈팅으로 이제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사실 이 동점골 장면이 나오기 전까지는 사실 아탈란타가 좀 더 이제 유리한 장면이 많았었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홈이기도 하고 선제골도 먼저 넣고, 그쵸. 그렇기 때문에 몇 차례 더 기회를 만들면서 조금 더 유리하게 경기를 이끌어가고 있었는데, 근데 이 동점골이 나오면서 이제 흐름이 좀 바뀌기 시작했어요. 네. 아무래도 수비가 실패한 것에 대해서 아탈란타 선수들이 조금 더 이제 부담감을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좀 네네. 소극적으로 변했고, 나폴리가 이제 주도권을 갖고 갔습니다. 두 번째, 나폴리의 두 번째 골 역시도 이제 네레스 선수로부터 이제 시작이 됐는데, 네레스 선수가 이제 좌측 사이드에서 이제 몰렸었는데, 이제 백힐 패스로 이걸 앙기사한테 열어줬었어요. 그래서 앙기사가 이제 이 공을 바꿔서 공을 이제 크로스를 올려주는 상황에서 여기서 이제 맥토미니의 득점이 나오면서 이제 두 번째 골을 만들어냈었죠. 맥토미니는 올 시즌 지금 전체적인 폼을 봤을 때는 꾸준하게 좀 잘하고 있다고 봐야 되나요? 매우 잘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리그에서도 가장 잘하는 미드필더에 속할 정도로 잘하고 있고, 근데 저는 뭐 처음부터 잘할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일단 콘테가 상당히 좋아하는 프로필이고, 체력 조건 좋고, 많이 뛰고, 그 다음에 골도 쏠쏠찮게 넣고. 특히 올라갔을 때 네. 예전에 국대에서도 이렇게 전진 배치됐을 때 되게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콘테가 약간 변화된 기용 방식을 가져오면서 오히려 맥토미니가 약간 좀 맞는 옷을 입은 좀 그런 느낌이라고 봐야 될 것 같네요. 위쪽에서 맥토미니는 그 사실 맨유에서도 위에 이용됐을 때는 좀 더 잘하는 그때 막 브렌트포드전에 막 계속 연속골 넣고. 그러니까 그런 느낌을 지금 시즌 꾸준하게 가져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되게 잘하고 있네. 되게 잘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잘하고 자신감이 붙다 보니까 공도 잘 달아 이제. 이건 원래 약간 그래, 원래 그런 그래. 그렇죠. 심리적인 것도 분명히 영향이 네. 있을 거니까.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그러니까 맥토미니가 이제 어쨌든 루카쿠가 전방에서 톱에 버티고 있으면, 사실 나폴리는 좌우 윙어들의 득점력이 매우 높은 팀은 아니거든요. 뭐 크바라야 그렇다 치고, 근데 크바라는 기억 안 되지 좀 됐으니까 폴리타노,
얘는 골을 그렇게 많이 넣는 애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그 다른 보조 득점원이 필요한 상황인데 그거를 맥토미니가 기가 막히게 해주고 있는 거죠. 예. 자, 뭐 맥토미니도 좋았고 그리고 역전골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또 이제 다시 결정짓는 골은 루카쿠가 또 득점을 했네요. 네. 자, 후반에 들어와서 교체를 합니다. 가스페리 감독이. 교체해서 이제 누구를 넣냐면 파샬리치하고 자니올로를 넣어요. 파샬리치하고 자니올로를 넣고 거기서 그 직후에 바로 이제 실점을 하는데 이거는 사실 자니올로가 문제야. 왜냐하면 그 실점 나오기 바로 직전 장면이 아탈란타가 공을 잡고 이제 공격하는 그런 장면이었었는데 자파코스타가 이제 그 자니올로한테 패스를 주거든요. 되게 네. 어려운 상황에 줬어. 근데 이 퍼스터치를 이상하게 해가지고 그냥 공을 뺏겼어요. 여기서 턴오버가 나왔군요. 상대한테 그냥 넘겨준 셈이 됐어요. 네. 여기서부터 공격이 쭉 이어져서 이제 득점까지 나오거든요. 결국 이렇게 묶이는구나 하는 이게 그게. 여기서부터 쭉 이어지는데 보면은 여기서 이제 공을 잡고 이제 그 골키퍼가 잡았으니까 골키퍼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안기사가 오른쪽 밑에가 쭉 와서 그냥 하프라인 근처에서 바로 이제 왼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이동을 하고 여기서 이제 오는데 안기사가 이렇게 올라오니까 안기사한테 몇 번 당해서 히엔이 여기서 뛰쳐나가. 네. 그 안기사 한번 막아보겠다고 자기가. 위로 이렇게 한칸 점프하는구나. 히엔이 이제 뛰쳐나가서 안기사 한번 막았다고 끌려 나갔는데 이러면서 뭐가 문제가 되냐면은 짐시티가 맥토미니를 막고 네. 스칼비니가 루카쿠를 막습니다. 각각 막을 선수는 막았다고 볼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최종적으로 왼쪽이 완전히 열려서 안기사가 결국 크로스를 올릴 수 있는 상황이 됐고 여기서 크로스가 올라가는데 이 크로스 자체는 그렇게 대단한 크로스도 아니었어요. 좀 평범한. 네. 그리고 스칼비니도 루카쿠가 자기 등 뒤에 있었기 때문에 막을 수 있었어. 근데 스칼비니가 넘어집니다. 네. 그래서 루카쿠가 아주 편안하게 득점을 했다. 크로스도 약간 평범했고 네. 뭐 그렇게 엄청 위협적인 그래서 상황은 아니었지만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루카쿠 앞에 스칼비니가 쏘였더니 그 철퍼덕 넘어져. 네. 뭐야 얘? 근데 뭐 파울 장면은 아니었고. 파울 아니야. 네. 그냥 철퍼덕 넘어져 얘가. 네, 네. 뭐야? 그러더니 골을 먹혔어요. 이게 바로 위대한 스트라이커의 모습이죠. 평범한 크로스를 골로 연결하는 능력. 그쵸. 네, 데인마크하는 수비수가 알아서 넘어지는 네. 그 상황을 만드는 능력. 약간 염력을 쓰는 듯한. 네. 그 기운이 너무 셌던 네. 거죠. 장풍을 쐈거나. 자, 하여튼 그래가지고 그 실점이 이제 됐고 뭐 이번에도 역시 안기사가 좌측으로 이동하는 걸 못 막았는데 전반적으로 이렇게 한 번씩 사이드 체인지를 하는 건 사실 콘테 감독이 예전부터 되게 자주 사용하던 방식이었고 미드필더 이렇게 좌우 바꾸는 거 그다음에 윙백들 좌우 바꾸는 거 이런 거 예전부터 이제 가끔씩 사용하던 방식이었는데 이거에 되게 좀 많이 휘둘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탈란타 입장에서는 뭐랄까 이 수비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 경기는 특히나 스칼비니가 너무 좀 실망스럽고 스칼비니가 최근에 이제 복귀한 이후에 오른쪽 센터백으로 나와서 나름 괜찮은 모습을 보여줬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날 경기에서는 수비적인 부분에 있어서 거의 뭐 역할을 못했다고 보일 정도로 좀 부진했었고 나폴리 입장에서는 좀 중요한 승리였던 게 부온조로 선수가 최근 부상으로 어쨌든 빠져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겼다. 네. 이게 고무적이고 그러니까 득점하는 장면들을 보면 이게 아탈란타의 득점들이 사실 루크만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레테기도 그렇고 그냥 개인이 잘해서 넣은 거에 가깝거든요. 그 골들 자체가. 네. 이거는 뭐 수비진 자체가 뭐 실수를 해가지고 내준 실점들이라고 보긴 좀 어렵기 때문에 어쨌든 콘테가 수비진 자체는 나폴리에서 굉장히 좀 빨리 조직을 잘 해놨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이걸 이기면서 나폴리가 현 시점에서는 뭐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다. 50점으로 예, 1위.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네. 아탈란타 입장에서 아쉬운 건 역시 그 딱 한 끗이거든요. 한 끗. 네. 그 우승 후보들이랑 경쟁하는 데 있어서 한 끗인데 그 한 끗 넘어서는 게 참 쉽지 않고 인테리한테 매번 지는 것도 그렇고 이런 중요한 경기에서 승점 드랍하는 이것도 실점을 그렇게까지 3골까지 내줄 거였나라고 생각하면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여기서 실점이 많아지면서 못 넘어선 게 아쉬웠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걸 조금 바꿔서 얘기를 해보면 어쨌든 아탈란타가 지금 공식전 5경기 계속 안 좋잖아요. 5경기 치르는 동안 무승부 3번 있었고 패배 2번 있었는데 이거는 결국 지금 찬우 형이 방금 이날 경기에서 아쉬웠던 포인트라고 짚어준 그런 부분이 좀 장기간 지속이 되고 있다고 봐야 되나요? 최근 경기들에서는 약간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물론 이제 뭐 이날 경기는 사실 콜리스낙은 사실 지금 아탈란타에서 굉장히 중요한 선수거든요. 수비하고 공격 모두 다 잘해주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콜리스낙 같은 경우는 매우 중요한 선수지만 그 선수가 빠져 있었는데 그렇게 따지면 나폴리 똑같죠. 부온조로는 안 중요한 선수인가? 중요한 선수인데 빠져 있는 거고. 그래서 가스페리니 감독이
그 결국에는 이제 밸런스라는 측면에 있어서 최근 경기들에서 보면 밸런스가 계속 좀 실패하는 느낌이 있다. 네. 예. 그래서 미드필더들 특히 에데르송 선수를 제외하면 아니다 더럼도 잘하니까 그 미드필더들에 있어서 한 번쯤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사마라디치 같은 선수는 뭐 나쁘진 않은데 네. 뭔가 수비적으로 좀 더 임팩트가 있으려면은 조금 더 이제 미드필더진을 뭐 역할을 조금 달리 줘본다든가 아니면은 뭐 공격진으로 좀 더 세게 하고 싶으면은 차라리 그냥 처음부터 CDK 넣고 시작을 한다든가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 네. 자, 좋습니다. 어쨌든 지금 뭐 세리에 우승 경쟁은 나폴리가 50점으로 1위, 그리고 그 다음에 인터밀란 47점, 그리고 아탈란타가 43점으로 한 3위 정도까지는 계속 끝까지 한번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자, 세리에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그다음 분데스리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데스리가는 바이언과 볼프스부르크의 어떻게 보면 이제 선두권과 상위권 간의 매치업이었는데 결국에는 바이에른 뮌헨이 3대2로 마지막까지 추격한 볼프스부르크를 뿌리치고 또 승점 3점을 추가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네, 지난 주말에 한해서는 케인과 코망의 누가 못 넣나 싸움이었어요. 진짜 케인이 이렇게 못 넣는 대결에 참여하는 거는 되게 이례적인 일인데 그쵸? 사실 요즘에 이 해리케인의 봄이 썩 좋지 않거든요. 맞아요. 주중에 호펜하임전도 이제 페널티킥 골을 넣어서 골 자체는 기록이 되어 있지만 요즘에 너무 경기에서의 참여도도 부족하고 골도 못 넣고 뭐 이런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사실 지금 다른 리그들 특히 뭐 지금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로 봤을 때 홀란도 갑자기 또 살아나고 있고 심지어는 리버풀의 누네스가 멀티골을 넣는 시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케인은 골을 못 넣었다. 이전까지는 욕을 바가지로 먹지 않았나요? 누네스요. 근데 예. 마지막에 이제 두 골로 세탁을 했죠. 네. 세탁이나 그냥 너무 극적인 활약이야. 세탁이라고 하기에는 이제 멀티골이기 때문에 네. 아, 이번 활약은- 골이었으면 그건 세탁을 이건 넘어섰어요. 세탁이 이제. 아니에요. 골은 우리가 이제 그렇게 네. 얘기를 하는데 아마 슬롯 감독도 예상치 못했다. 네. 그렇게 맞죠. 얘기했죠. 네, 어쨌든 이번 주말에 한해서는 누네스가 케인보다 낫다. 네, 이렇게 봐야 될 상황인데 케인이 요즘에 분명 조금 제가 경기를 보면서도 느껴지는 거는 그 한창 때 신체 능력보다는 좀 떨어져 보이는 느낌이 좀 있어요. 왜냐면 아무리 해리케인이 빠르진 않은 선수였다고 해도 이렇게까지 둔하진 않았거든요. 네. 그리고 아무리 케인이 경합을 막 엄청 뭐 예전에 한창 때 루카쿠가 등딱 즐겨했던 것처럼 케인이 등딱은 막 엄청 즐겨하는 스타일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경합이 소극적이진 않았는데 요즘에 케인을 보면 뭔가 몸을 쓰는 플레이가 상당히 좀 둔해지고 느려진 느낌이 상당히 좀 많이 들어요. 그래서 요즘에 해리케인이 당연히 바이에른 뮌헨을 만나는 팀들은 기본적으로 수비를 상당히 두텁게 쌓는데 케인이 이제 경합도 항상 많이 피하고 네. 경합이 또 뭔가 견제가 붙으면 자기가 몸을 전방쪽으로 돌리는데 어려워하면서 골문 쪽에 가깝게 위치를 좀 못 잡게 되고 계속 이제 바깥으로 아니면 외곽으로 밀려나가는 상황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케인이 아니고 오히려 다른 선수들이 조금 더 골을 많이 넣게 되는 상황들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케인의 이런 미끼 움직임이 뭐 공간을 만드는 데는 좀 도움을 줄 수 있으나 웬만한 바이에른 뮌헨을 상대하는 팀들은 다 중앙에 좁혀서 수비를 하기 때문에 네. 케인이 한두 명 끌어당긴다고 해서 쉽게 공간이 좀 영리하게 나오지도 않아요. 그리고 사실 케인이 만들어주는 공간에 침투하는 윙포워드들의 득점력도 뭐 바이에른 뮌헨이 그렇게 좋은 편도 아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케인이 조금 뭐 스탯과는 별개로 부진하다라는 뭔가 비판을 피해가기는 좀 어려운 시기다. 곧 이제 챔피언스리그 일정도 바로 돌입을 하고 아마 리그 스테이지가 빨리 끝나고서는 이제 바로 토너먼트까지 이제 접어들게 되는 더 중요 경기가 많아지게 될 뮌헨이 될 텐데 케인이 빨리 살아나야 뮌헨의 후반기 화력도 조금 더 우리가 긍정적으로 좀 전망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네, 어제 이제 못한 선수 얘기했으니까 잘한 선수 얘기도 좀 해봐야 되는데 이날은 또 고레츠카가 왕이었다고. 대단했어요. 근데 이거는 어쨌든 고레츠카가 이게 포인트를 잘 올렸잖아요. 근데 이 포인트 외적인 걸 봤을 때도 경기 영향력이 좀 많이 컸었던 경기인가요? 이 경기에 한해서는 굉장히 컸어요. 마지막에 나쁜 의미로도 컸는데 네. 그 콤파니 감독이 이번 경기 때 되게 잘했던 건 자 파블로비치를 대신해서 고레츠카가 선발. 네. 이거는 파블로비치에 대한 체력적인 안배라고 봐야 되겠고 무시알라가 아직 독감 여파가 있어서 무시알라를 이번에도 벤치로 내리고 올리세가 중앙으로 나왔네요. 네, 이렇게 선발이었어요. 고레츠카의 단점은 압박에 대한 대처가 안 된다는 건데 이번에 콤파니 감독이 전술적으로 준비를 잘한 건 빌드업을 할 때 우파메카노, 김민재 그리고 그 옆에 고레츠카를 일부러 왼쪽 아래로 빼버렸습니다. 아예 그냥 내려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고레츠카가 중앙이 아닌 측면 그것도 아래 지점에 내려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압박으로부터는 좀 더 자유로워질 때가 많죠. 네. 그리고 중앙이 아닌 왼쪽에만 이제 배치가 돼 있기 때문에 알폰소 데이비스 아니면 코망 이 두 선수가 올라갈 때 두 명에게만 패스를 주면 돼요. 어떻게 보면 빌드업을 좀 장기로 삼지 못하는 선수한테 굉장히 단순한 역할을 부여한 건데 그러다 보니까 압박으로부터도 굉장히 자유로워지고 자기가 패스를 줘야 될 선수도 명확하게 결정이 돼 있죠. 넓게는 코망, 안쪽엔 알폰소 데이비스 이렇게 패스를 주면 되기 때문에 고레츠카 입장에서는 역할 자체가 최소화됐고
위험 요소가 덜했다. 그래서 굉장히 빌드업적으로 왼쪽의 보조 역할을 잘해준 이번 경기가 됐었고, 코망이 사실 골을 못 넣어서 그렇지 그 1대1 찬스 미친 거 하나 편식해서 날린 거 하나 있거든요. 그거 놓친 거 말고는 사실 경기는 되게 잘했어요. 드리블로 왼쪽 혈도 많이 뚫어주고, 어쨌든 상대 저 피셔나 아니면 비머하고의 저 1대1 상황도 자주 벗겨주고, 코망이 그런 역할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 활약에 있어서는 고레츠카의 아주 좋았던 볼 배급이 역할을 잘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올리세는 반대로 고레츠카가 왼쪽에 많이 빠지기 때문에 올리세는 이제 오른쪽으로 많이 빠져서 오른쪽에서의 연결 역할을 올리세 선수가 많이 맡아줬습니다. 이렇게 파블로비치, 무시알라, 기존의 선발 자원들을 대신해서 나왔던 선수들을 왼쪽과 오른쪽 서로 이제 확실하게 역할 분담을 해주고 최대한 부담을 덜어주는 이 일을 좀 부여하면서 자연스럽게 빌드업 상황에서 두 선수가 관여되는 일이 굉장히 좀 많았던 바이언이 되겠고, 히트맵도 보니까 올리세는 그냥 아예 이제 우측 거의 뭐 맵잘라 같은 그런 포지셔닝을 가져갔었고, 측면 사이드로도 그냥 아예 많이 빠졌네요. 네. 그래서 측면으로 붙어버리고. 요즘에 또 축신이죠. 이 사네가 가운데로 들어와서 우리 사네 선생님께서 케인이 못하는 슈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올리세가 그걸 받쳐주는 모습까지도 성실하게 잘 수행을 해줬어요. 그냥 진짜 히트맵 보면 딱 나눠지네요. 고레츠카가 아예 이 좌측 사이드 지역까지 다 커버를 해주는 느낌이고, 근데 고레츠카는 공격적으로도 올라갔지만 수비 쪽으로도 네. 되게 많이 내려왔었던 경기네. 그리고 공격적으로 보면 이제 키미가 볼을 좀 잡았다. 네. 그때 이제 고레츠카는 뭐 눈치껏 내가 올라갈 만한 타이밍이다 싶을 때는 확 올라가서 바로 전진. 골대 쪽에 뭐 골문 쪽을 직접적으로 본인이 좀 노리는 그런 시도들을 많이 했는데, 그 첫 번째 골이었던 중거리 슛이 딱 그 과정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정말 좋았던 건 김민재 수비가 또 기점이 되면서 김민재, 키미히 그리고 고레츠카의 드리블 이후에 슈팅. 두 번째 골도 이제 올리세가 세컨볼 잡은 다음에 멋진 중거리 슛으로 또 골을 넣었고, 세 번째 골의 경우도 이제 고레츠카가 프리킥 상황에서 니어 포스트를 공략하면서 자신의 장기인 큰 키를 활용했던 헤더를 제대로 또 보여줬죠. 여러모로 고레츠카도 올리세도 참 좋은 영향력을 보여줘서 이번에 바이에른 뮌헨이 이기는 데 있어서는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도 뭐 김민재 선수 얘기 저희 잠깐 했지만 주중에 이제 쉬었잖아요, 김민재 선수가. 그리고 나서 이제 돌아왔는데 지금 우파메카노랑 합은 뭐 이날 경기에서도 좀 꾸준히 좋았다고 봐야 되나요? 꾸준히 좋았어요. 볼프스부르크가 비머를 활용해서 5백 수비, 공격할 때는 좀 4-2-3-1에 가깝게 아니면 4-2-2-2에 가깝게 이제 공격을 좀 했었는데, 사실 이 투톱에 있는 은메차랑 아무라, 특히 아무라 선수가 지금 분데스리가에서 폼이 굉장히 좋은 공격수 중에 한 명이에요. 이날 두 골 넣고. 네, 멀티골을 또 심지어 넣었었죠. 마르무시가 이제 뭐 가장 두각을 좀 냈었고, 지금 부상 중이긴 하지만 마인츠의 부르카르트, 갑자기 요즘에 폼이 올라온 레버쿠젠의 시크, 그리고 일단 골은 많은 헬케인, 뭐 전반기 때 잘하긴 했었으니까. 근데 이 선수들에 조금 가려서 그렇지, 아무라도 제가 봤을 때는 올 시즌 분데스리가에 올 시즌 네. 분데스리가는 그렇게 목이 메요? 너무 많아요. 네. 잘하는 선수가 너무 많아요. 네. 올 시즌 분데스리가는 정말 목이 메네요. 그러니까요. 아무라도 진짜 잘하는 스트라이커인데, 그래서 아무라가 이런 활약을 해주고 은메차도 해주고 이 투톱이 계속 한 명씩 넓게 벌어지면서 측면으로 빠지는 그런 움직임을 가져갈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센터백들이 은메차가 빠질 때는 은메차를 따라 나가야 되고, 아무라가 빠질 때는 아무라를 빠져나가야 되고, 계속 둘이 왔다 갔다 하면서 넓게 그라운드를 활용하니까 센터백 입장에서는 이 선수들을 막을 때 이지선다 고민이 생기죠. 네. 따라가야 될지 물러서서 수비해야 될지. 근데 물러서서 수비하면은 이 선수들 중에 한 명이 볼 키핑하는 거를 그대로 허용하면서 바로 볼프스부르크의 그 빠른 역습이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웬만해서는 둘에게 가는 패스를 일찍 차단해주는 게 중요한데, 제가 볼 때 이 경기에서 센터백의 역할 분담이 확실했어요. 근데 이게 제가 궁금한 건 어쨌든 2실점을 했잖아요, 수비진이. 근데 그럼에도 좋은 활약이었다라고 평가할 만큼 내부적인 퍼포먼스는 꽤 괜찮았나요? 꽤 괜찮았어요. 그게 첫 번째는 딱 그 김민재한테 아예 전진 수비를 맡긴 것. 웬만하면 우파메카노가 뒤에서 좀 커버를 했고, 그래서 김민재 선수가 전진 수비를 할 때 전반에는 사실 한두 번은 좀 뚫리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후반에는 너무 잘했어요. 후반에는 특히 은메차하고 직접 부딪힐 때가 많았는데 속도 경쟁에서 김민재가 밀린 적이 한 번도 없었고, 심지어 은메차 쪽으로 가는 패스를 미리 보다가 미리 좋은 위치를 선점해서 마치 가위로 커팅하듯이 끌어내는 장면들, 그리고 난 다음에 바이어 서포터들을 보고 포효하는 그 리액션까지 너무 멋있더라고요. 이 경기에서 깔끔 그 자체. 감독이 선수들에게 역할 분담을 확실하게 시켰다고 봐야 되겠죠. 공격도 네. 그렇고 수비도 그렇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점들이 되게 잘 통했는데, 문제가 뭐냐면 첫 번째 그 세트피스 때 그 아무라의 선제 실점, 동쪽 골 그러니까. 네, 이거는 그냥 제가 봤을 때 볼프스부르크가 너무 잘했어요. 프리킥을 길게 찰 것 같이 하면서 짧게 주고 그게 허를 찌르면서 아무라의 골까지 이어졌거든요. 이거는 공격 쪽의 칭찬을 안 할 수 없는 그런 장면이고, 두 번째 그 마지막
종료 직전에 이제 아무나한테 또 실점을 하면서 바이에른 뮌헨의 경기가 좀 급속도로 바뀌었는데 제가 볼 때 이거는 약간 바이에른의 팀 자체적인 집중력 문제가 좀 있었어요. 다들 공격에서 너무 넓게만 퍼져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후방 빌드업하는 자원들은 일단은 좁게 좀 서서 짧은 패스를 좀 받기 위한 그 움직임들을 위해서 가져가줘야 되는데 전혀 그런 움직임이 없고 반대로 볼프스부르크는 야 우리 압박 계속하면은 혹시 모른다. 딱 80분 넘어서부터 갑자기 볼프스부르크의 기세가 좀 살아났거든요. 그리고 어쨌든 뭐 좀 늦은 시간이긴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또 한 골이 나오기도 했고. 네. 키미도 고레츠카도 점점 압박에 둘러싸이는 일이 많아졌고 고레츠카의 그 좋았던 후반 중반까지의 경기 내용은 갑자기 후반 막판 되면서 리셋이 됐어요. 자기 이제 왼쪽 파트너가 그나브리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고레츠카도 자기 역할에 대한 혼란이 왔는지 측면으로 안 빠지고 욕심내서 갑자기 중앙에 있다가 근데 얘도 보면 되게 네. 기분파야. 그게 맞는 거야. 얘 고레츠카 얘도 보면 경기하는 거 보면 얘 되게 기분파야. 잘할 때는 와 저런 플레이를 해 약간 이런 게 있는데 얘가 안 될 때는 와 한도 끝도 없이. 얘는 저점이 진짜 나죠. 진짜 낮아요. 저점 진짜 낮고 약간 얘도 약간 본능에 가까운 스타일인 것 같아.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디테일한 하나하나를 뭐 찝어가지고 그거를 실천하는 타입이라기보다는 이제 본인이 경험했었던 뭐 그런 것대로 좀 움직이는. 그런 스타일인 것 같아. 자기 감정에 근데 좀 그런 충실한. 측면에서 봤을 때는 콤파니 감독을 칭찬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런 선수야말로 역할을 확실하게 주어지면은 그 역할에 맞게 움직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만큼 이제 역할 분담을 잘해줬기 때문에 고레츠카가 이 경기에서는 그래도 눈에 띄는 활약을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좀 있으면 파블로비치 돌아온다. 나 아. 이제 진짜 자리 없다. 보여줘야 된다. 나 이제는 나 여기 벼랑 끝이야. 나 이제는 버텨야 돼. 곧 교체 출전할 수 있어요. 파블로비치가 내가 최대한 풀타임 뛰어서 헤트트릭까지 받아야 돼. 약간 이런 느낌을 갖지 않았을까. 지금 보면 바이에른 뮌헨이 공식전 4연승입니다. 그리고 레버쿠젠이랑 승점 차를 좀 놓고 봤을 때는 레버쿠젠보다는 두 경기를 더 이겼어요. 그래서 네. 45점, 41점으로 이렇게 좀 맞서고 있는 상황인데 현실적으로 올 시즌도 보면 지금 바이에른이랑 레버쿠젠의 우승 경쟁 구도로 좀 흘러가고 있잖아요. 이 두 팀 간의 맞대결 아직 한 번 남았죠. 아직 남아있죠. 첫 번째는 1대1로 비겼고 포칼에서는 레버쿠젠이 이겼고. 네. 리그에서는 바이언이랑 레버쿠젠이 1대1로 바이언홈에서 비겼고 이거 마지막 우승 이 판도는 좀 어떻게 봅니까? 지금 레버쿠젠이 지금 친선전 포함해서 보면은 12연승. 12연승. 네, 겨울 식기 때 친선 경기 하나 있었던 걸 빼면 공식전 11연승이에요. 대단합니다. 지금 레버쿠젠은 제가 봤을 때 다시 궤도를 좀 찾았고 11월 23일 날 하이덴하임전 승리 시작으로 계속 이겼네요. 네, 올 시즌 공식전이 딱 두 번의 패배인데 리그에서 무패가 깨졌던 라이프치히전. 네. 그리고 이제 리버풀과의 챔피언스 리그. 그 박살났던 경기. 네, 그때는 진짜 좀 박살이 났어요. 네. 근데 그 경기 이후로 지금 공식전 패배가 없거든요. 레버쿠젠은 지금 경기들을 보면은 알론소 감독이 쓰는 전술의 방향도 이 가짓수도 되게 많이 늘어났고 선수들의 폼도 일단 워낙에 또 좋고 네. 여러 가지로 지금 레버쿠젠이 지금 제가 봤을 때 쉽게 물러서진 않을 것 같아요. 바이에른 뮌헨을 상대로. 알론소가 레버쿠젠 감독이 되고서 지난 시즌 기준으로 정확히는 알론소가 레버쿠젠 감독이 되고는 뮌헨에게 한 번도 진 적이 없기 때문에 맞대결에서도 뮌헨이 무조건 이길 거란 보장은 없다. 그럼 이거 그리고 원정이잖아요, 뮌헨 입장에서.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처럼 이제 케인이 중요 경기건 아닌 경기건 견제를 받을 때마다 주포 케인이 이렇게 계속 침묵한 상황을 좀 이어오면 오히려 레버쿠젠보다도 뮌헨이 조금 더 어려워질 수도 있죠. 왜냐면 실크는 요즘 잘하고 있거든요. 케인이 사실 좀 빅경기에 약하다라는 그런 이미지도 이제 조금 생기고 하다 보니까. 그쵸.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케인의 득점력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데 케인의 득점력은 레버쿠젠전의 문제가 아니에요. 오히려 바이에른 뮌헨이 상대하는 약팀을 상대로 얼마만큼 많은 골을 넣으면서 승점을 다 가져올 수 있느냐. 그러니까 사실 강팀과의 맞대결도 중요하지만 결국 리그 우승을 그쵸. 하려면 네. 잡아야 될 팀을 확실히 잡고 가야 되니까. 그렇죠. 어차피 우리는 머릿속에 그려져 있잖아요. 강팀에 좀 약한 면모가 그쵸, 있다. 그쵸. 그런 모습이 있다면 차라리 약팀을 상대로 많은 골을 넣으면서 승점을 되도록이면 많이 선사하는 게 바이에른 뮌헨이 분데스리가에서 우승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죠. 사실 이제 뭐 승점 4점 차이가 계속 유지만 된다면 그 맞대결을 진다 하더라도 설사 1점 우위니까. 그래도 1점이 그쵸. 우위니까 그거는 만약 그 경기가 진짜 어려운 경기가 될 거라면 다른 경기에서 최대한 승점을 따오는 게 맞죠. 그러다가 레버쿠젠도 그러다 승점 드랍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네. 근데 이 일정이 레버쿠젠 만나고 그 다음에 프랑크푸르트 만나고 그 다음에 슈투트가르트를 만나요. 오, 엄청 쉽지 않긴 빡빡하네. 2월 중순부터 이제 3월 1일까지 이때가 제가 볼 때는 진짜 죽음의 일정이고 여기서 아마 뮌헨의 시즌이 조금 판가름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자, 어쨌든 분데스리가 우승 경쟁도 우리가 끝까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리그죠. 라리가로 가겠습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무지막지했던 이 연승 행진이
결국 레가네스한테 깨지게 됐습니다. 네, 이 경기 보면서 생각한 건 세 가지예요. 첫 번째, 레가네스는 역시 강팀이다. 바르셀로나한테도 그것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강팀 킬러인가? 이런 생각이 잠깐 들었어요. 강팀 내가. 판독기. 네. 그런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는 정말 운수 나쁜 날. 운수 나쁜 날. 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입장에서는 야 운이 안 따라도 이렇게 안 따른단 말이야. 그거고 세 번째는 이 경기보다는 레알 마드리드 라스팔마스 경기가 더 재밌었습니다. 재밌었어요. 재미는 진짜 왜 그건 안 있었습니다. 했죠? 그런데 이슈도 레알 마드리드 관련을 하기 때문에 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15연승 달리다가 패배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네. 이 경기를 얘기하고자 노력할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팬들 염장 지르는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거 당연히 이겼어야 되는 경기인데 그쵸. 0대1로 패배했거든요. 최소 1점은 땄어야 되는 경기인데. 그렇죠. 그리고 이 경기에서 제가 보기에는 한 3골, 4골 넣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거든요. 기대 득점도 보니까 2.42 나왔네요. 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기대 득점이 2.42, 그리고 레가네스가 0.41입니다. 네. 그 슈팅 숫자가 레가네스가 9개밖에 안 되고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19개가 되는데 10개 차이. 유효 슈팅 숫자를 보면 별 차이 안 나요. 레가네스가 3개, 그리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4개입니다. 그러네. 그만큼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빅찬스 미스가 많았다는 이야기죠. 네. 사실 저는 전반전 보면서 시메오네 감독이 팀을 정말 잘 만들었구나 이런 생각했어요. 물론 전반전에 골대를 3번 맞췄거든요. 네. 물론 한 번은 오프사이드로 판정이 나긴 했지만 그래서 공식 기록은 2개라고 네, 돼 공식 있네요. 기록은 2개로 네. 돼 있을 거예요. 전반 12분에 줄리아노 시메오네 오른쪽 하프 스페이스 침투하다가 컷백한 것을 훌리안 알바레스가 슈팅했는데 파포스트 맞고 나와요. 그리고 전반 26분에 줄리아노 시메오네의 낮고 빠른 크로스를 그리즈만의 골키퍼 앞에서 슈팅했는데 그것이 니어포스트 맞고 나왔고 또 골대 맞고 나왔고. 재차 슈팅한 게 드미트로비치 골키퍼에게 또 막힙니다. 그리고 전반 30분에 이번에도 줄리아노 시메오네인데 줄리아노 시메오네가 오프사이드 킥으로 반대편으로 넘겼는데 코너 갤러거가 들어가면서 해당한 것이 크로스만 맞고 나왔는데 코너 갤러거가 오프사이드 위치였어요. 그래서 어쨌든 뭐 비공식적으로는 또 네. 3번의 골대가 또 있었고. 그만큼 득점 기회가 많았는데 골로 연결을 못했거든요. 근데 보는 내내 느끼는 거는 야, 이 팀은 잘 만들어놨긴 했다. 왜냐면은 4-4-2 포메이션 가동하거든요. 수비 시에는 뭐 당연히 4-4-2고 네. 공격 시에는 포메이션의 변화가 좀 있습니다. 왼쪽 윙어로 코너 갤러거가 나오는데 코너 갤러거 같은 경우에는 중앙 쪽으로 들어가서 왼쪽 하프 스페이스에서 움직이고 하비 갈란이 올라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사실 하비갈란이야 예전에 타팀에서 뛸 때부터도 이런 드리블 성공률이나 네. 공격적인 지표가 되게 좋았었던 풀백이잖아요. 그러니까 시메오네 감독이 약간 경기력에 문제가 있을 때 그때 하비 갈란을 선택한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비 갈란이 위로 올라와서 측면 플레이를 많이 해주고 최전방에 있는 투토 그리즈만하고 훌리안 알바레스 같은 경우에는 폭넓게 움직이면서 수비를 끌어당기는 역할도 하고 뒷공간으로 빠져들어가는 역할도 하고 그리고 측면으로 빠져서 플레이도 합니다. 여기다 줄리아노 시메오네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 윙어로 나오는데 거의 뭐 윙포워드죠. 그리고 줄리아노 시메오네가 그러니까 그런 케이스들 있잖아요. 어쨌든 아들 아닙니까? 시메오네. 근데 저는 줄리아노 시메오네도 맨 처음에는 약간 의구심을 가지고 봤는데 저는 지금 알레티스코드에서 빼놓을 수 없는 자원 아닙니까? 그럼요. 지금으로서는 매우 네. 중요한 자원이라고 완전히 볼수 있죠. 달라요. 디에고 시메오네 감독 같은 경우에도 내 아들이라서 쓰는 게 아니라 지금 팀에 필요해서 쓰는 거다. 그리고 본인이 지금 그걸 보여주고 있고. 네. 그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얘 아니면 앙헬코레아 써야 되거든요. 앙헬코레아한테 나옵니다. 네, 네. 조커로. 앙헬코레아가 나와요. 아니, 그러니까 얘 아니면 앙헬코레아 써야 되는데 물론 앙헬코레아도 잘할 땐 잘하죠. 저는 진짜 딱 그러니까 앙헬코레아도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요. 네. 얘는 주로 벤치 스타트잖아요. 네. 로테이션 멤버고. 근데 이 정도로 그냥 불만 없이 조용히 이렇게 꾸준하게 그리고 가끔씩 나와서 한 골씩 올 시즌 마드리드 더비에서 막 한 골 넣고 이런 거 보면은 뭐 이런 로테 자원도 꽤 필요하지 않나. 앙헬코레아가 공식 경기에서 5골이에요. 그래서 로테이션 나와서 나름대로 해주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다만 기대하는 만큼의 그 정도의 실력을 발휘하느냐는 약간 의문인 게 그렇죠. 자, 지금 제가 얘기한 부분에서 세르로트가 빠졌잖아요. 세르로트가 그렇죠. 부상으로 못 나왔어요. 네. 근데 이것이 제가 보기에는 후반전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발목을 잡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됐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후반 시작할 때 시메오네 감독 입장에서는 야, 이 정도로 경기를 지배하고 있으면 코너 갤러거를 빼고 사무엘 리누를 넣어서 측면 공격을 더 강화시켜도 되겠다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올 시즌 리누가 예전만큼 좋지 못하지만. 네. 그리고 최근에 조금씩 괜찮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사무엘 리누를 투입하고 그리고 나서 4분 뒤에 실점하거든요. 네. 코너킥 상황에서 결국은 다니 나바가 코너킥을 처리하고
나스타치치가 헤더로서 마무리 짓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레가네스가 승리를 거두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물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쪽 이야기를 좀 더 하자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이후에 공격 자원을 대거 투입합니다. 뭐 마르코스 요렌테 다 들어갔네요. 그리고 코케, 앙헬 코레아 그리고 B팀에서 올라온 아드리안 니뇨라는 공격수 투입을 해요. 물론 이제 아드리안 니뇨가 터닝 슈팅을 했는데 좀 아쉬움은 있었습니다. 여하튼 공격수를 투입하면서 대거 변화를 줬고 마지막 순간에 느노르망이 PK를 얻어냈어요. 박스 안쪽에서 상대 선수하고 공중볼 다툼 과정에서 상대 선수가 핸드볼 반칙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리즈만이 PK를 처리하는데 그리즈만의 PK가 아예 골문을 벗어났습니다. 그리즈만이 지금 보니까 39번을 시도를 해가지고 25번밖에 성공이 안 되네요. 페널티킥 성공률이 굉장히 낮아요. 그러니까 진짜 낮네. 14번 실축한 거면 이거 진짜 네. 그러니까 뭔가 잘 차는 차면 안 되는 거지. 네, 거의 차면 안 없는데. 되는 수준? 왜냐하면 페널티킥은 거의 기대 득점이 10번 차면 8번 들어간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차는 거기 네. 때문에 잘 차는 선수들은 9번, 10번까지도 들어가고. 뭐 예전에 사실 밀러도 네. PK 그쵸. 되게 잘 찼던 것 같고. 엄청났죠 그때. 그리고 그 마크 노블도 옛날에 PK 어. 진짜 노블 잘 차지. 찼었는데. 노블 잘 네. 차고. 예, 그리즈만 차라노르가 잘 페널티킥 차죠. 대회에서는 지금은 네. 차라노르가 잘 찹니다. 케인도 잘 차고. 네, 다들 잘 차네요. 네. 뭔가 얘기하려고 하는데 다들 다 잘 찬다고 하니까. 아, 잘 찬다고. 네, 네. 네.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리즈만에게 페널티킥을 맡길 것인가 요거에 대해서 시메오네 감독이 좀 생각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셀로트가 있었다면은 분명히 막판에 골을 넣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있어요. 물론 결과론적인 네.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만큼 경기를 몰아쳤거든요. 그러니까 레가네스 입장에서 좀 말씀드리자면 보루아 히메네스 감독이 워낙에 작전을 잘 갖고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5-4-1 포메이션이긴 한데 수비 시에는 5-4-1이고요. 타피아가 위로 올라가서 4-5-1 형태로 공격을 하거나 전진 압박을 합니다. 타피아 위치에 따라서 미드필더 한 자리가 채워지느냐 아니면 수비적으로 하나를 더 늘리느냐의 싸움이었네요. 네, 거기다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하비 갈란이라든가 몰리나가 위로 올라와서 공격 가담을 좀 해주는 장면이 있기 때문에 레가네스가 공격을 전개할 때는 좌우 측면 뒷공간을 최대한 이용하고 나서 중앙 쪽으로 연결하는 모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후안 크로스하고 다니 라바의 드리블과 크로스를 최대한 이용하고요. 그리고 한쪽이 뒷공간으로 들어가면 반대쪽에서 박스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데라푸엔테가 고립되는 걸 좀 막아주는 장면도 있었어요. 다만 전반전 보면서 다시 한번 느꼈지만 이 팀은 대체 누가 골을 넣지?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네. 제가 이런 생각을 한 이유는 이 팀에서 팀 내 최다골을 넣고 있는 선수가 4골이에요. 후안 크로스. 후안 크루스 네. 말라가 출신이거든요. 그 다음에는 다 2골 이하입니다. 그만큼 득점력이 뛰어난 선수가 눈에 띄지 않아요. 델라푸엔테도 올 시즌 한 골밖에 없고. 네. 그런데 나스타시치가 넣었다니까. 근데 코너킥 상황에서는 또 이야기가 다르니까. 세트피스는 뭐 그렇죠. 센터백이 충분히 관여할 수 있어요. 피오렌티나 출신. 네. 네. 맨시티 갔다 다시 돌아왔죠. 맨전드. 히메네스 감독 입장에서는 아마도 1대0 되고 나서 선수 교체에 대해서 수비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었고요. 버티는 쪽으로 갔습니다. 결국 이 경기는 한 골을 버텨내면서 결국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마저 잡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네. 그 지금 보면 어쨌든 레알 마드리드가 이겼습니다. 네. 오늘 선제 실점하고 나서 뭐 정말 맹폭하고 뭐 은바페 호들이고 너무 잘하면서 이제 승리를 거둬서 이게 또 아틀레티코 연승하는 것만 놓고 보면은 이렇게 했어도 아틀레티코가 1위였을 것 같은 느낌인데 지금 레알 마드리드가 46점으로 1위, 아틀레티코가 44점으로 2위,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바르셀로나랑 아틀레티코 클럽이 또 같아요. 네. 승점이 39 39점. 점. 예, 같은데 이거 지금 어쨌든 3강이 계속 경쟁하는 구도에 여기 이제 아틀레틱 클럽도 좀 가세하는 그런 느낌인데 결국 이 우승권을 좀 놓고 봤을 때 중후반기의 일정을 좀 놓고 봤을 때는 어디가 좀 제일 유리할 수 있다고 보시나요? 이건 레알 마드리드죠. 그래도 레알 마드리드가 네. 유리하다. 승점이 46점이에요. 물론 전반기 마드리드 더비는 1대1 무승부인가? 무승부로 끝났습니다. 앙헬 코레아가 마지막에 골 네. 넣었죠. 그렇기 때문에 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하고의 상대 전적에서 앞서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승점 차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승점이 2점 앞서 있고요. 여기다 레알 마드리드 분위기가 나쁘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라스 팔마스에게 4대1로 이겼을 때 비니시우스가 없어도 4대1이에요. 맞아요. 은바페가 미쳐 날뛰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저는 해트틱이라고 봤거든요. 아. 근데 마지막 골이 인정이 안 되면서 네가 해설했잖아. 네, 맞아요. 근데 뭐 하고 있어. 아니 이제 저는 진행자 입장이니까 아, 네, 형님이 네.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하시는가. 그리고 여러 번 얘기했지만은 우드리고보다는 좌드리고가 진짜 네, 맞아요. 위력적이거든요. 네. 그 주드 벨링엄이 볼이 없을 때 박스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너무 공격수 좋아요. 숫자 늘려나는 것도
굉장히 인상적이고 알라바 부상에서 돌아왔잖아요. 399일 만에 네.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으로 봤을 땐 레알 마드리드가 유리한데 근데 왜 이렇게 욕 먹는 거야? 근데 왜 이렇게 욕을 먹는 거야? 스페코파라든가 네. 몇몇 중요 경기에서 미끄러지는 게 있다 보니까 네. 팬들 입장에서는 만족할 수 없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고 A 크리틱이 크겠죠. 근데 지금 이제 후반기 들어오면서 전반기 한 막바지쯤부터는 저는 음바페는 이제 완전히 살아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제 역할도 잘해주고 있다고 네. 봐서 그리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도 사실 이번 시즌 기회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승점 2점 차 극복해야 돼요. 왜냐하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라리가 우승할 때는 바르셀로나에게 성적이 매우 좋았거든요. 근데 전반기에 2대1로 잡았잖아요. 그리고 원래 리그에서 알레티가 바르사 진짜 못 잡거든요. 맞아요. 그 점은 고려했을 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도 기회긴 기회인데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연승 달리다가 패배당했을 때 그걸 어떻게 극복하느냐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향후 경기 보니까 레버쿠젠, 비아레알, 짤츠부르크, 마요르카, 레알 마드리드로 이어집니다. 네, 너무 안 좋아요 일정이. 그러니까 일정 자체가 쉬운 일정이 아니에요. 마요르카도 지금 아라사테 부임하고 나서 완전 다른 팀 돼가지고 잘하고 있어서. 마요르카 정말 잘합니다. 네. 지금 마요르카 순위가 지금 6위, 6위인가 그럴 거예요. 네. 네. 제가 보기에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지금부터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 바르셀로나는 바르셀로나는 저는 헤타페전 보면서 네. 근데 헤타페 원정 항상 어려웠잖아요. 어려웠죠. 왜냐면은 이전 4경기에서 승리가 없었고 이전 4경기에서 득점이 없었어요. 네. 3무 1패를 당하다가 이번에 골은 넣긴 넣었거든요. 네. 쿤데가 넣었거든요. 그래서 1대1로 무승부가 됐는데 바르셀로나가 그래도 헤타페는 제압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 생각이 있었는데 제압하지 못했잖아요. 네. 최근 8경기인가 9경기에서 승리가 1승이에요. 리그는. 그 정도로 지금 바르셀로나가 리그에서 안 좋기 때문에 일단 우승 후보라고 얘기를 하지만 경쟁에서는 한 걸음 물러나 있다. 약간 마드리드를 연고로 하는 이 두 클럽 간의 싸움이 지금까지는 좀 더 유력한 상황이다. 네. 근데 뭐 결국 아직 경기 수는 많이 남아 있어요. 네. 맞아요. 결국 바르셀로나가 우승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충족돼야 돼요. 당연한 얘기인데 네. 너무 당연한 얘기여서 제 입으로 얘기가 좀 그렇지만 공격하고 수비인가요 혹시? 맞습니다. 네. 그게 아니라 정확하신데? 네. 마드리드 팀을 다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상대 전적에서. 그래야지만 승점 차를 뭐 줄이든 극복할 맞아요.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바르셀로나는 라인 컨트롤이 중요하기 때문에 라인이 무너졌을 때 약팀에게 실점이 많은 팀이에요. 그 점을 고려했을 때는 약팀 사냥이 오히려 레알과 아틀레티코보다 더 안 좋을 수 있다는 얘기고 사실 전반기에 안 좋았어요. 사실 라스팔마스전도 그 뒷공간 이 컨트롤 한 방에 이제 무너지는 경기 흐름이 또 나가기도 했었고. 맞아요, 근데 맞아요. 사실 생각해 보면 그 전반기에 바르셀로나 한창 잘 나갈 때 거의 신기에 가까운 옵사이드를 맞아요. 했단 말이에요. 그거 네. 진짜 거의 신기에 가까웠어요. 그거는. 야 저렇게 할 수 있어 저거. 요즘에는 그때 엘클 때 음바페 막 8개 옵사이드 하고 막 그랬잖아요. 요즘에는 사실 옵사이드 트랩 그렇게 자주 잘 쓰지도 않고 그런데도 저거를 저렇게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그때 너무 잘 됐던 거고 예, 지금 어떻게 보면 평균으로 이제 돌아가고 있다고 볼 수도 있죠. 그리고 이니고가 이제 또 부상으로 빠졌기 때문에 이걸 이제 아라우가 또 어떻게 커버해 주는지도 중요하고. 네. 그래서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약팀 사냥도 매우 중요한 입장이니까 사실상 레알과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보다는 숙제가 더 많은 거죠. 그런 측면에서 좀 더 분발을 해야 되겠죠. 우승하기 위해서라면. 좋습니다. 자, 이렇게 라리가까지 저희가 마무리를 해봤고요. 이슈 짧게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분데스리가 먼저 얘기를 좀 할 건데 우니온 베를린이 마침내 12경기 무승에서 탈출을 했습니다. 지금 보스 벤송 감독이 경질되고 이 바움가르트 감독을 이제 우니온 베를린이 선임을 하게 됐는데 4경기 만에 이겼고요. 정우영 선수는 지금 마인츠와의 이 코리안 더비에서 명단 제외, 그리고 홍현석 선수는 벤치, 이재성 선수만 이날 네. 경기는 이제 소화를 했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이제 코리안 더비가 될 거라고 많이 생각을 했고 기대를 했는데 정우영 선수가 이제 명단 제외가 되면서 코리안 더비는 아쉽게도 불발이 무산이 됐습니다. 됐죠. 네, 그리고 이재성 선수만 유일하게 출전을 했는데 그 보스벤송 감독을 우니온 베를린이 너무 갑작스럽게 경질을 하고 현재에서도 말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진짜 아니, 초반에 어쨌든 괜찮았잖아요. 네. union 베를린이. 그래서 감독 바뀌고 뭔가 이게 잘 나가는구나 싶었는데 물론 성적이 너무 안 좋긴 했죠. 근데 잘했던 시간이 있었고 잠깐의 부진에 빠졌는데 좀 너무 이르게 경질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제가 봐도 들기는 했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바움가르트 감독이 새롭게 지금 우니온 베를린에 부임을 한 상태인데 이 새 감독이 부임하고도 정우영 선수가 사실 초반 2경기는 다 선발로 나왔습니다. 초반 2경기, 첫 번째 경기였던 하이덴하임전 때 4-4-1 플랫 시스템의 왼쪽 윙으로 선발 출전을 했고 아우크스부르크전도 4-5-1과 4-4-1을 오가는 전술 형태에서 왼쪽 윙으로 선발로 나왔었어요. 새 감독 아래에서도 정우영 선수가 문제가 없어 보였는데 이번 경기 백3의 3-4-2-1 전술로 변화가 됐고 갑자기 정우영 선수가 명단에서 빠졌습니다. 혹시 뭐 새 감독이 오고 아직 얼마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경쟁에서 밀린 게 아닌가라고 우려하시는 팬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 제가 그 전에 들은 소스로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 아우크스부르크전이 끝나고 정우영 선수가 다리를 좀 절었습니다. 몸 상태가 좀 안 좋았던 거죠. 내부 평가를 좀 했대요. 그래서 구단 감독도 그렇고 정우영 선수도 그렇고 뭐 당연히 피지컬 코치와 같은 분들도 좀 따라올 텐데 일단 이번 경기는 좀 쉬고 가자라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왜냐면 이번에 분데스리가가 겨울식이 끝나고 재개가 되면서 주말, 주중, 주말 연거푸어서 경기를 치르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주중에 아우크스부르크전을 선발로 뛰었고 이후에 정우영 선수의 몸 상태가 조금은 좋지 않아 보이니 아마 이거를 보통 표현할 때는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부상 방지 차원.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는 정우영 선수를 한 템포 쉬어가는 명단 제외를 선택한 가능성이 좀 높다. 예, 제가 들은 소스로는 그렇게 좀 지금 이야기가 들려왔기 때문에 그렇게 확인해 주시면 좀 될 것 같고 이재성 선수는 유일하게 출전을 했고 홍현석 선수는 그래도 교체 출전을 최근에 좀 많이 해왔는데 네. 이번 경기는 아쉽게도 좀 빠졌어요. 근데 홍현석 선수도 왜 그랬을까 보면 이번 경기에서는 일단 수비진도 카드를 너무 많이 받았고 또 그 수비진이 대체적으로 다 너무 불안했고요, 사실. 지프가 아까 그 바이에른 뮌헨과 볼프스부르크 경기 때 코망이 이제 1대1 찬스 때 마치 편식을 하는 것처럼 걷어찼던 슈팅 장면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지프로 비슷한 장면이 하나 있었어요. 브루카르트가 지금 근육 부상 때문에 계속 경기를 못 나서고 있는데 이 지프도 비슷한 장면을 놓치고 이날 경기 때 많이 부진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어떤 약속된 패턴대로 마인츠가 교체를 소진하기가 힘들었던 경기였어요. 수비도 필요 이상으로 많이 바꿔줘야 됐었고 지프마저도 부진하면서 지프 대신에 뭐 계속해서 뭐 바이퍼와 같은 또 다른 공격 자원을 마인츠가 또 새롭게 기회를 줘야 됐었고 그래서 이제 홍현석 선수가 이번에는 기회를 잡지 못했었는데 제가 봤을 때 홍현석 선수는 입지가 딱 파우네벨 선수가 뛰고 있는 오른쪽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에 파우네벨 다음 2순위인 것 같아요. 파우네벨이 이제 부상을 당했던 그 지난 경기 파우네벨 선수가 부상을 당했던 이 보험전 때 레벨이 딱 전반에 부상 아웃이 되자마자 홍현석 선수가 바로 나와서 53분을 뛰었거든요. 주중엔 이제 24분가량 레버쿠젠전을 뛰었었는데 아마 제가 볼 때는 파우네벨이 일단 우선 기회를 받고 있긴 하지만 그 다음 순위로는 언제든 홍현석 선수가 대기를 하고 있는 입지라고 봐야 될 것 같다. 한 12번, 13번째 선수 정도 네. 볼 수 있나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까지는 미드필더는 거의 쓰지 않았고 일단 투입될 때는 항상 파우네벨 선수를 대신하는 자리 딱 오른쪽 공미 자리에 대기 순번 1위 정도로 일단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 이재성 선수는 웬만하면 다 풀타임으로 뜁니다. 네, 뭐 이재성은 마인츠에서 뭐 뺄 수 없는 네. 자원이니까. 제가 볼 너무 때는 중요한 백업도 없는 것 같아. 네, 그냥 이재성은 딱 이재성 역할 그대로 무조건 고정돼야 될 선수. 그리고 그 이재성이 이번에도 페널티킥을 얻어내면서 유일한 마인츠의 골에 이재성 선수가 또 관여가 됐거든요. 그런 점들을 보면 이재성은 그 우니온 베를린 센터백이 키가 190이 넘는 선수들이 많은데 그 와중에도 막 이곳저곳 사이로 들어가면서 계속 박스에 침투하고 분주하게 띄워주는 여러 가지 역할들을 많이 수행을 했습니다. 코리안 더비가 되지 못한 아쉬움은 있지만 그럼에도 이재성은 빛났다. 그리고 홍현석 선수는 일단 지금 계속해서 선발로 뛰진 못하고 있지만 일단 교체로 계속해서 기회를 좀 잡고 있고 그 교체에 있어서는 감독의 입지에서도 계속 우선순위로 기용은 되고 있다는 점. 네. 정우영 선수는 몸 상태가 좀 편치 않았던 것 같으니 빨리 회복해서 다가오는 일정에서 새 감독 아래에서 빠르게 더 정착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분데스 마무리하고요. 라리가 이슈는 플로렌티노 페레스 회장의 재임이 확정이 됐습니다. 임기는 이제 2029년까지 지금 5선 연임이고요. 와, 20년 동안 지금 2009년부터 2029년까지로 확정이 됐습니다. 지금 뭐 페레스 회장이 레알 마드리드에 20년 동안 머물면서 따낸 기록은 야, 그래도 베르나베우가 들어올린 트로피가 32대 37개니까 베르나베우보다도 이제 플로렌티노 페레스 회장 아래서 레알의 트로피를 더 많이 들었네요. 레알 마드리드 팬들에게 물어본다면 좀 갈릴 것 같아요. 이전까지는 최고의 회장하면은 산티아고 베르나베우를 얘기했을 겁니다. 네. 왜냐면은 지금 레알 마드리드의 위상을 만든 회장이니까요. 뭐 경기장 이름이니까 네. 또. 그런데 거의 절반 아니면 그 이상이 플로렌티노 페레스 회장을 얘기하지 않을까요? 왜냐면은 그 위상 위에서 더 발전시켰어요. 그러니까 현대 축구의 변화를 일으킨 축구 회장이기 때문에 플로렌티노 페레스 회장에 대한 평가는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고요. 플로렌티노 페레스 회장이 일기 시절까지 떠올리면 2000년부터 2006년까지 했거든요. 네. 그리고 2기가 지금인데 2009년부터 2009년부터 5번 연임입니다. 20년 동안 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따지면은 거의 26년 한다고 보면 됩니다. 20년이 이제 훌쩍 넘는 시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2000년대 들어와서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장기 휴가만 갔다 왔지 계속해서 플로렌티노 페레스 회장이었다고 봐도 무방해요. 약간 뭐 그걸 휴가라고 봐야 되나? 어쨌든 그거는 그때 뭐 그쵸, 파자론이 맞아. 이제 회장을 했었으니까. 뭐 약간 안식년인가요? 그러면 아니 그 아니 뭐 그럴 수도 있죠. 돌아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추진력을 얻기 위해. 네. 그리고 현대축구의 마케팅이라든가 재정적인 부분이라든가 그리고 레알 마드리드를 우승 경력도 그렇고 재정적인 측면에서 증폭시켰죠. 여기다가 우리가 생각하는 갈락티코 정책, 지단 파본 정책, 네. 계속해서 새로운 정책을 시도하면서 변화를 꾀하는 거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었고요. 그리고 스타를 영입하는 데 있어서 정말 두려움이 없었죠. 오히려 욕심을 드러내면서 스타 영입에 앞장서는 모습이 드러났고 가장 그것이 비싼 선수가 가장 싼 선수다. 네, 굉장히 유명한 네. 명언이잖아요. 네.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으니까요. 지금도 돌이켜 생각했을 때 물론 레알 마드리드는 트래블을 못했지만은 현대 축구에서 챔피언스리그 연패가 가능한가에 대해서 한번 우리들끼리 이야기 나눈 적이 있어요. 준이 형이랑 지현이 형이랑 네. 불가능하다로 모였거든요. 이거 경기 일정상 이거는 불가능하다. 근데 레알 마드리드가 그거를 해냈습니다. 저는 진짜 전 세계 클럽 전부 다 줄 세워놓고 제일 최상단에 하나 꼽으라면 전 레알 꼽습니다. 그렇죠. 네. 축구에선 봤을 때. 사실 이제 그걸 만든 사람이죠. 페레스 회장이.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EPL 천하가 된 이 상황에서도 여전히 선수들이 원하는 클럽. 가고 싶어하는 가장 가고 싶어하는 클럽 레알 마드리드. 근데 레알 마드리드도 물론 안 좋은 시절도 있었겠지만 이 페레스 회장 취임 이후에 그 정말 엄청나게 공격적인 정책들을 시작을 하면서 모든 선수 내가 축구를 잘한다면 내가 이 나라에서 축구를 제일 잘한다면 그래도 한 번쯤은 가봐야 되는 클럽이 저기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이 이미지가 들게끔, 있어요. 맞아요. 들게끔 내가 어느 나라 출신이든 이 나라에서 내가 축구를 제일 잘해. 그럼 내가 가야 될 클럽은 어딜까? 그러면 한 번쯤은 다 꿈꿔봤어. 레알 마드리드라는 생각을 하게 만든 그게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이게 유럽의 별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축구의 챔스하면 무조건 레알이니까. 근데 지금 찾아보니까 농구도 챔피언스리그가 있거든요. 유럽에. 있죠. 네네. 네, 지금 이제 옛날에는 유로피언 챔피언스컵이라고 불렸고 네. 지금은 찾아보니까 유로리그로 명칭이 바뀌었는데 유로리그. 이 대회도 레알 마드리드가 11회 우승으로 최다 우승팀이에요. 네. 농구 챔스마저도 레알이 스페인 너무 잘해요. 바르셀로나도 우승 기록 많긴 네. 한데 이거는 이제 산티아고 베르나베우 시절에도 많이 6번 우승했고 우승했네요. 네, 그리고 플로렌티노 페레스 회장 밑에서도 많이 우승했습니다. 그러니까 산티아고 베르나베우 회장 밑에서 농구가 우승을 총 46회 했고요. 그리고 페레스 회장 밑에서 농구가 우승을 28회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산티아고 베르나베우 회장 밑에서 우승을 더 많이 한 건 맞아요.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스타들이 레알로 오고 싶다 이런 위상을 만든 건 산티아고 베르나베우 회장이 정말 혁혁한 공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클럽이 흔들리는 경우는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2000년대 들어와서부터 경제적으로, 재정적으로, 마케팅적으로 클럽이 더욱더 발전하는데 여기서 좀 많이 갈렸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클럽은 위로 올라가고 어떤 클럽은 밑으로 내려가고 이런 그치. 경우가 굉장히 많아졌고 위에 있는 클럽들은 뭐 사다리를 걷어찬다는 얘기도 들을지언정 더욱더 재정적으로 풍족하게 만들기 위해서 뭐 슈퍼리그도 얘기하고 다양한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런 데에 있어서 가장 앞선 회장이 플로렌티노 페레스 회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페레스 회장의 우승 경력을 무시할 수 없는 게 우승 횟수도 많지만 유로컵 즉 챔피언스 리그만 놓고 보면은 산티아고 베르나베우 회장 밑에서보다 하나가 더 많아요. 이거는 그것도- 매우 커요. 그렇죠. 되게 상징적인 기록이죠. 네. 그리고 산티아고 베르나베우 회장일 당시에 경기 일정과 지금 페레스 회장 밑에서의 경기 일정 보면 비교가 안 되죠. 그거는. 그러니까 사실 이때도 5연패 했기 때문에 엄청난 기록이긴 한데 그 시절이라고 감안하더라도 5년 연속 동일 대회를 우승한다는 것 자체가 네. 일단 놀라운 일이긴 한데 맞아요. 그걸 감안하더라도 챔스에서 현대 챔스에서 아까도 얘기 나왔지만 3연패를 한다는 건 진짜 보통 대단한 업적이 아니죠. 그러니까 단순한 우승 횟수를 떠나서도 이 네. 3연패가 주는 의미 네. 자체가 네. 너무 크니까. 자, 그래서 페레스 회장이 이제 다시 또 레알 마드리드의 회장직을 맡게 됐는데 이 후임자 부담 굉장히 되겠습니다. 이게 문제라고 하면 문제예요. 네. 이게 제가 사실 이거를 문제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면 앞으로 2029년까지는 페레스 네. 회장으로 가니까 네. 그 다음에 얘기해도 되잖아요. 네. 그런데 승계 문제는 확실히 해결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페레스 회장의 그림자가 너무 짙어요. 지금 올해
77이에요. 네, 나이도 많으셔 이분. 네. 1947년생이에요. 47년생. 네, 6.25 전입니다. 네. 그리고 네. 사실 이분 사실 원래 그 본업으로 따지면 이쪽 이제- 건설사 회장인데 그쵸, 그쵸. 네. 건설사 회장인데 사실 돈 버는 걸로 따지면 그게 훨씬 중요하지. 그게 그래서- 워낙에 큰 기업이어서 네. 토목 엔지니어링 회사인 그룹 ACS의 회장 겸 네. CEO인데 여기 엄청 큰 회사예요 여기. 네. 스페인 1위고 세계 2위라고 하네요. 네. 22년까지는 또 이제 1위였는데 어쨌든 진짜 대단한 이제 초거대 기업의 네. 이제 회장이죠. ACS도 그렇고 레알 마드리드도 그렇고 페레스 회장의 결정권이 매우 강하대요. 그러니까 레알 마드리드 예전 얘기 들어보면 마케팅 팀 있고 감독이 있고 뭐 거기 운영진 있고 다 상의해서 겨울 이적 시장에서 누구 영입하자 그렇게 얘기하는데 페레스 회장이 아니야 이번 겨울은 참자. 그럼 넘어가는 거래요. 그러면 아니면 페레스 회장이 야 올해 음바페 근데 음바페가 어쩌고 저쩌고 하더니 올해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내년 여름에 음바페 그럼 음바페로 가는 거래요. 그 정도로 이제 페레스 회장의 그 뭐라고 할까요? 입김이 세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오시는 분이 상당히 어려울 수 있다. 그리고 페레스 회장이 나름대로 잘 토대를 만들지 못하면 다음에는 말 그대로 권력 다툼이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오히려 네. 회장 선거가 굉장히 지저분해지고 시끄러워지고 이럴 수도 있으니까 네. 이런 부분도 이제는 걱정할 때다. 지금 나이 생각하면 노인정에서도 나이 많다고 얘기 들을 나이긴 해요. 물론 지금 100세 시대긴 하지만 그거 생각했을 때는 다음을 생각해야죠. 4년 뒤면은 81세예요. 네, 81세. 진짜 이제 후임자 관련해서도 근데 이 후임자 윤곽도 없잖아요. 사실 이제 누가 하게 될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이 다음번 선거하면은 이제 후보자들이 나오겠죠. 그쵸. 또 네. 그 야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나올 테니까 네. 나올 텐데 이 사람이 너무 훌륭했기 때문에 사실 누가 되더라도 그냥 좋은 평가를 받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잘하면 본전이다. 네. 그러니까 현상 유지만 하는 것도 맞아. 그게 어려워요. 현상 유지하는 게.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은 좀 쉽지 않아 가져요. 보여서. 정말로 노익장이긴 합니다. 77세인데 아직까지도 현역으로서 계속해서 구단 운영하고 결정하고 이건 대단한데 이분이 만약에 이제 은퇴를 한다면 그러면 무언가 이분의 이름을 딴 그 경기장이든 뭐 동상이든 그쵸. 뭐가 있지 않을까? 아니 그런 게 뭐 있어야죠. 그러니까 막 훈련장 뭐 이름이 이렇게 된다. 왜냐면 뭐 헤수스 나바스 같은 경우도 이제 세비야의 그런 훈련장 이런 이름이 이제 바뀌었잖아요. 뭐 지하철 역의 이름을 바뀐다든지. 뭐 아니 네. 경기장 이름을 둘 다 붙일 수도 있지. 산티아고 베르나베우 이 플로렌티노 페레스 이런 식으로요? 네, 그런 식으로. 그렇지. 어. 페르나 배우는 안 되겠죠.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쪽이 네. 그런 걸 받아들일지. 그러니까. 예. 네. 자, 그래서 어쨌든 페레스 회장의 연임도 이제 확정이 됐습니다. 이렇게 라리가 이슈까지 저희가 정리를 해봤고요. 이번 주 SBL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희는 다음 주 소식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